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이매지닝 그룹의 최명예 교수팀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자연 생태계를 파악하고 있다. DMZ 인근 철원은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찾는 곳이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땅 DMZ에서 인간, 두루미, 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센싱 그룹과 협업하여 원격 모니터링 장비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DMZ 부근의 포유류와 두루미의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개발해 인류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두루미 서식지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 두루미의 종류와 개체수까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인류세의 개념을 거스르는 것인 DMZ. 최명희 교수 연구팀은 DMZ의 제야생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제야생화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 DMZ인 거죠. DMZ 같은 지역이 이제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70년 동안 내버려 두었더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식생이 다시 돌아왔고 야생동물이 돌아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걸 보면 DMZ의 멸종위기종만 90종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야생화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새로운 보전 전략으로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응용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그 자연 지역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연구자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인류세 연구센터의 핵심 연구원 14명 중 절반은 이공계 전공자, 나머지 절반은 인문사회 전공자로 동아시아의 인류세, 특히 한반도 내 인류세의 증거와 의미에 대한 다학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센터가 나가야 방향은 새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인류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어떤 방법을 찾는 것 외에 이거를 대학에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정책 개발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약간은 액티비스트 같은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예술가와 함께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세계사를 바꾼 콜럼버스의 지도, 뛰어난 정확성을 갖춘 대동여 지도. 그런데 이런 지도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돼지의 유전체 지도. 유전체 지도는 한 생물체의 수많은 염색체 서열을 정확한 순서로 좌표화하여 만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2003년 약 30억 쌍의 염기 서열을 짜맞춘 인간의 유전체 지도가 완성됐고 그 뒤로 인간 유전자의 비밀이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인 불명이었던 병의 이유가 몇 번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돼지 유전체 지도는 국립축산과학원 이경태 연구관 팀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2012년 당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소개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고 201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도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술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추적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돼지 유전체 지도가 가져온 파급 효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체 지도를 바탕으로 돼지의 6번 유전체가 육질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더 맛있고 사육일수도 적은 흑돼지 품종 우리 흑돈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최근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전염병에 대비 병에 강한 품종을 만드는 유전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다 돼지는 사람과 유전자가 95%나 비슷해 인간 질병의 해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지구의 변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많은 전 세계에 이제 뭐 파리 협정이라든가 그 전에 교토 의정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이것을 없애는 양을 맞추어서 이제 제로화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탄소라든가 넷제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선 1980년대에 소비의 미덕이었던 미국에서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손상이 되고 있나, 문은 혹시 에어컨을 틀어놓고 열어놓은 데가 있을까? 또 난방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공익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이제 어떨까요? 플라스틱을 우리나라가 거의 뭐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빨리 교육을 시키면 금방 아끼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그런 그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어떤 자연의 법칙이죠. 태양과 지구와의 미묘한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구가 잘 만들어지고 정말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지구의 모습이 어떻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소통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은 어디에서 이거를 마련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큰 틀에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넷제로라든가 탈탄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한 10대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큰 틀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아껴 쓰고 뭐 덜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썩이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은 학교와 그다음에 박물관과 모든 이런 기관들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체험단을 만들어서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살리기 위한 인식의 전환을 통한 그런 소통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실천하는데 많이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정말 열심히 곳곳에서 실천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살리기 위한 인식을 전환하고 대중화를 실현해서 환경과학기술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일을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제가 많이 노력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1997년에 회사를 맡았는데 네네. 그때까지는 대기업이 그러니까 간장 사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중소기업 뭐 적합업종이라고 해서. 아, 그걸 좀 보호해 준 거구나, 나라에서. 네, 그때까지 이제 보호했는데 제가 맡으니까 그거를 확 풀어버려가지고. 아,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풀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시장을 한동안 좀 많이 뺏겼죠. 그래서 지금은 65%를 유지하시는데 그때는 그럼 몇 프로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뭐한 50%뭐 이 정도. 50%도 대단한 건데. 사실 그렇지 뭐. 근데 우리는 그것밖에 없고 결국은 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질로 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미생물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는 돈은 다 설비 재투자하는 데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시 인정을 받은 거죠. 품질로. 그래서 말이죠. 이후 국내 최초 발효 연구소까지 세우셨다고 합니다. 2013년이니까 그 당시에 뭐 저희 영업이익이 100억이 될까 말까 뭐 이런 당시였는데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연구소를 지었어요. 직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돈 벌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연구소는 돈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품질을 우리가 더 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면 연구소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연구소를 짓고 지금 현재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미래를 보신 거죠, 뭐. 미래를 보고. 국내 최초 발효연구소. 이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함께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야, 연구소. 우와. 와, 입구를 들어서니까 오, 세련됐어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게 뭐예요? 어머나. 저게 옛날에 메주를 만들 때 판인데 이제 네. 스피커로 바꿔서 아니, 박물관인지 연구소인지. 지금 보신 거는 저게 이제 천장이 그 배추밭이에요. 네, 지금 배추들이 있네요. 그래요. 아이디어 좋네요. 와, 그러네요. 저 밑에 보이네. 멋있습니다. 네, 이곳은 연구실인가요? 여기서는 뭐 우리한테 적합한 미생물을 골라서 그 미생물들을 잘 키워서 장을 만들거나 뭐 다른 거를 만드는데 연구를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저도 사실 저도 예전에 여기 입사하기 전에는 간장이 다 같은 간장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료의 차이에 따라서도 맛이 되게 달라지고 그리고 미생물이 어떻게 발효하고 기작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도 맛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메주를 만들 때는 크게 사각 메주 하나로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이거 자체가 메주입니다. 지금 보면은 콩알 하나에 이렇게 균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저희 연구소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형태학적에서부터 유전학적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태학적 관찰은 현미경을 통해서 걔네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그거를 관찰한다고 보시면 되고 유전학적 부분에서는 DNA 수준까지 각각의 조상은 어떻게 되고 그 조상에서 안전한 식품에 사용 가능한 미생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인터뷰하시는 그 연구원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그냥 맞아요. 엄청나게 느껴지시고. 우리 회사는 이제 장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저런 연구가 발전하면서 사실 이제 바이오 회사로 거의 변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들어간 입구부터 해서 뭐 우리 연구하시는 환경도 너무 좋게 연구를 또 하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So let's just start by talking about the recent progress in AI. And I'm just going to summarize this very exciting period by saying
we now know that simple algorithms learning from complex data can do extraordinary things. Let's start by something that we all want to do, which is to learn to make good actions. This is the field of reinforcement learning in AI, and the test bed for reinforcement learning has been games. It works something like this. This is how they train these networks. You show your neural network a situation in a game, like this position in this game of Go, and the neural network will predict or take an action on the board. It'll place a new counter in the Go. And sometime later, you'll find out if you won, and you get some reward signal. That one worked well, which is then used to go and change the weights in the network. Whoever did that, do it again next time. It was a good thing. Very, very simple idea, very, very simple algorithm. In fact, this very, very simple algorithm is borrowed from an algorithm we know about in the brain. When you guys have some orange juice or some coffee, there are some neurons in your brain in a place called the ventral tegmental area that will send that reward signal. Here's one of them firing right now when you had some orange juice. And that signal gets broadcast back to the brain and says, whatever you just did, do it again. Unfortunately, it isn't just good things. Here are those dopamine neurons again, but this time they're firing because of a nicotine infusion and a cocaine infusion. Whatever you did to get that nicotine, do it again. You can see how things like addiction can come from that. But back to AI, and that very, very simple algorithm was already doing cool things in 2012. By 2017, these systems were beating the world's best Go players. And now, in 2022, the same AI can play all sorts of games and can also control robot arms. They're trying to make this thing make general intelligence. They're also used in the real world. For example, DeepMind's our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are currently used in the Google data centers, where they're saving approximately 40% of energy resources. 자, 지금부터는 알루미늄의 특징을 이용한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음료수가 마시고 싶다. 그런데 하필 미적지근해. 그럴 때 꿀팁!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넣어보세요. 20도씨로 똑같은 온도의 두 음료수. 하나는 알루미늄 포일을 싸서 그리고 하나는 그냥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과연 두 음료수의 온도 변화 차이가 있을까요? 약 1시간 뒤. 동시에 꺼낸 음료수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바로 온도를 재봤는데요. 냉동실에 그냥 두었던 음료수는 9.9도씨로 온도가 내려갔는데요. 포일을 감싼 음료수는 4.6도씨, 무려 5.3도씨나 차이가 났습니다. 알루미늄이 음료의 열을 그만큼 빨리 밖으로 전달해주는 것이죠. 급하게 얼음을 얼릴 때도 얼음 트레이 아래에 알루미늄 포일을 깔면 열 전도율이 빨라져서 얼음이 더 빨리 온다고 합니다. 급할 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여러모로 유용한 알루미늄. 하지만 천적이 있다는데요. 바로 김치와 장아찌? 알루미늄은 산성과 염분에 매우 취약해 오래 닿으면 분해되어 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되도록 이런 반찬들은 알루미늄 포일로 싸는 걸 피해 주세요. 그리고요, 새콤달콤한 산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도 되도록 알루미늄 포일에 싸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초고온, 과냉각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면 우주 발사체나 로켓 엔진 등에 활용돼 항공 우주 분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verything is going well.
지구에서 우주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은 금속을 가공하는 것인데요. 정전기 부양 장치에 시료를 넣어서 공중에 띄우려면은 시료를 동그랗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만드는 시료의 일단 질량을 제일 먼저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물질도 허락되지 않는 가장 순수한 상태의 물질을 보기 위해 진공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마저도 차단해야 합니다. We have to clean the surface of the copper first because we have to remove the oxidation on the surface of the sample, and also our sample impurity is very high. So by cleaning the surface, we will remove all of the purity and successful to melt the sample in the ESL. 금속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는 장비를 통해 금속의 모양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금속에 전압을 흘려 조금씩 녹여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거는 전기적 방전을 이용을 해서 시료에 아주 높은 열을 가하고 시료를 녹여서 동그랗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시료 표면이 뾰족하게 되면 거기에 전하들이 많이 뭉치게 돼요. 전하가 그 뾰족한 점을 통해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분포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동그란 시료를 만들어서 전하 분포가 시료에 골고루 분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전보다 작은 금속을 동그랗고 더 매끄러운 표면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기적 방전 장치. 사실 이근우 박사가 기존의 장비를 이용해 새롭게 탄생시킨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용접기인데요. 원래는 이제 전압 청포기가 수천만 원으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연구비가 좀 부족해서 전압을 단순히 증폭시킬 수만 있으면 되니까 제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용접기를 좀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신문 배달, 용역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위해 열정을 바쳤던 젊은 시절. 이근우 박사가 흘린 땀과 눈물은 현재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료를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시도를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종이컵 안에다가 사포를 넣고 시료를 넣은 다음에 모터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들을 좀 제작을 했고요. 이것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회전 속도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가스를 불어서 그 시료를 회전을 시키는 장치를 만들었고요. 가스를 이렇게 불면 샘플이 이렇게 공기를 따라서 돌고요. 공기만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인류세의 증거는 지층에만 남는 것이 아니다. 바다와 대기를 통해서도 인류세가 나타났음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한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열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0.04%의 적은 양만 존재하지만 이 적은 양으로도 적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속에 아주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농도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수만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도씩 상승했으며 이는 과거 빙하기에서 간빙기까지의 약 1만 년 동안 기온이 약 4에서 5도씩 상승한 것에 비하면 20배에서 25배 빠른 속도이다. 나사는 지난해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880년 이후 5번째로 높은 해였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2024년의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전과 비교하여 1.5도씩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 2도를 넘는다?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다가 기후위기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3도라고 하는 거의 그러면 이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수준으로 넘어가는 그 2도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언제쯤 넘냐? 2050년대에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2021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평균 9.9cm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면은 지난 3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1mm씩 높아졌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지역은 태풍과 폭풍 해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는 태풍은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이 지금 해양에 흡수되고 있는데요. 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한쪽에서 대기를 데우고 또 한쪽에서 대기를 식히고 그 흡수된 열이 해양 내에서 순환하면서 열을 재분배하고 지구의 기후를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다는 해양 온난화가 생긴다는 거는 지구의 각종 기상 이변을 비롯해서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해지고 경험하지 않았던 지구 환경 그런 사건들이 더 많아지는 각종 자연재해도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해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약 25%가량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해양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변하며 해양 산성화가 일어난다. 약한 염기성을 띠는 해양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해양 내에 이제 여러 생물들이 사는데 그 생물들 중에는 칼슘 골격을 갖는 그런 생물들이 있단 말이죠. 이 석회질 이런 골격을 갖는 생물들, 갑각류라든가 조개, 성게 이런 것들 이제 그런 탄산칼슘 골격을 갖는 생물들의 그 칼슘이 빠져나와서 탄산칼슘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물들에게는 그야말로 골다공증에 걸리는 것이죠. 뼈가 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양 산성화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지금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